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통계청이 4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출생아 26,100여 명, 또 역대 최저치입니다. 저희 또래 어린 시절을 되짚어보면 한 해 출생 100만 명 이상, 대입 수험생 100만 명 시대 이랬는데 이제 연간 출생아가 3만 명 수준. 얼마나 애를 안 낳고 고령화가 얼마나 빠른지 실감납니다. 올해부턴 사망자가 출생자를 넘어섰답니다. 자연 인구 감소라고 하는데 이 추세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대한민국의 총 인구 감소도 몇 년 안 남았답니다. 노인 복지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정년 연장밖에 없다는데 청년 수렵이 사회 문제인 상황에서 정년 연장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샵 3698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들과 토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네,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부터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양대학교 정책학과의 이삼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회연대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급하게 오셨습니다. 김용화 순천향대 IT금융학과 교수님, 김용화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 문제 전에 정년 연장은 당장 발등에 불입니다.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노인 부양 부담은 늘어나고 있다. 정년을 늦춰서 일을 더 하자. 근데 다 좋은데 그렇다면 청년 일자리는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60대는 뭐 거의 청춘이잖아요. 부작용도 있지만 그거는 뭐 국가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년 연장이 되면 이런 티오가 더 안 나게 되니까 더 취업난이 좀 더 심각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쟁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기재부 장관은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아니다, 오히려 늘 거다라며 다른 주장을 펼친 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조금씩 결론이 다릅니다. 이 연구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일자리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는 2016년 이후 정년 60세 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려고 청년을 포함한 고용을 줄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고 또 아닌 분야도 있을 겁니다. 직종별로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추가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청년들 일자리 줄어드는 걸 막을 수 있다는 데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버스기사들의 경우 정년 이후엔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확 줄여 1년씩 재계약하는데 노동자도 만족하고 한 6, 7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다른 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이거 뭐 이 나이에 다른 거 하게 뭐. 회사 측도 적은 비용으로 숙련된 사람을 써 큰 부담이 안 되니 전체 일자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정년 이전에 조기 퇴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참에 정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임금 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면 정년 연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부터 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셨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숫자를 잘못 말씀드려서 이것부터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저희가 어렸을 때는 연간 100만 명 출생이었고 지금은 연간 30만 명, 3분의 1 토막 아래로 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써놓고도 잘못 읽어서 3만 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월 평균이 3만 명 미만으로 떨어져서 비상 걸렸다 이런 얘기고요. 연간으로는 지금 30만 명이 지금
깨지네 마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그래서 정년 연장 문제와 저출산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긴 하지만 저출산 문제부터 전문가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한번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좀 특별히 교수님들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삼식 교수님, 예, 직설 처음 나오셨죠? 예, 맞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삼식 교수님 프로필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모신 이유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화 사회부 아유 말도 길다. 하여튼 저출산위원회 예. 여기 위원이신데 현직이시죠? 예. 그럼 대통령하고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현직으로? 뭐 정책위원이기 때문에 약간은 뭐 어찌됐든 예, 대통령하고 저 이런 거 고민한다고 하세요. 예. 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다소 좀 생소하긴 한데 학계에서는 유명합니다. 인구학회 전 회장 맡으셨죠. 네네. 인구학회라는 게 대한민국 인구 어떻게 된다 이런 거 연구하는 학회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굉장히 큰 학회죠. 예. 그렇죠. 뭐 인구와 관련된 모든 뭐 사회경제 현상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통계도 다 여기서 이제 예, 통계 분석도 하고, 연구하시는 거고. 예. 이삼식 교수님이 한양대 정치학과가 아니라 정책학과 교수신데 인구와 관련된 이런 연구하시고 이런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특별히 좀 모셨습니다. 김용화 교수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님이신데 보건사회보장학회시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도 하시고 예. 역시 인구와 관련된 연구 많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고민 많으신 두 교수님하고 예. 정년 연장을 저희 세대가 58세였는데 60세로 늘어났는데 그거를 60세로 늘렸을 때 민주노총 부위원장 하셨던 정용건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정년 늘려주시고 예. 예. 그런데 정작 위원장님 자체는 정년 못 채우셨죠? 예, 저는 임금 피크로 해가지고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가 같이 들어오면서 55세에 저는 퇴직했습니다. 예, 정년 연장 문제를 몸으로 겪으시고 실제로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세 분 이런 조합으로 저희가 좀 토론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출산 문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심각하고 이 추세가 되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언제부터 줄어드는 건지 이런 통계부터 먼저 전문가시니까 이삼식 교수님. 네. 총 인구가 줄어드는 숫자가 10년 정도 앞당겨졌다라는 보도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나요? 당초에 통계청에서 사실은 이제 인구 센서스라고 나면 예. 보통 5년마다 이 필기 조사를 하는데 그렇죠. 예. 그 센서스라고 나면 바로 다음에 인구 추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 5년마다 인구 추계를 하는데 네. 사실은 2016년도 인구 추계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총인구가 2031년 정도를 정점으로 감소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2031년. 예. 최근 2017년에 다시 통계청이 추계하는 결과를 보면 한 2020년대 후반 정도. 근데 당겨지고 있군요. 예, 당겨지고 있고 아마 지금 현재 추생아 수가 이 통계청 예상보다도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도로 간다면 2020년대 중반부터도 총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 물론 총인구라는 출생, 사망, 그다음에 외국인 유입 같은 것들을 종합하는 결과입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에 예, 예. 살고 있는 모든 맞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수를 다 합친 숫자가 줄어드는 시점이 예. 2031년이었는데 네. 점점 앞당겨지더니 이게 이제 2020년대 중반대로 당겨질 것 같다 그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는 남북한 합쳐섭니까? 남한만? 남한만 그렇습니다. 남한의 인구만. 예, 예, 예. 그러면 정점을 딱 찍어서 대한민국 인구가 남한의 인구가 정점으로 찍는다면 5천만을 넘기기는 넘깁니까? 5천만 원 넘은 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하, 5천만 넘겼다가 정점 찍고 이게 뭐 다시 예측이 틀려서 5천만을 쭉 유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예, 5천만 선이 무너지면 네. 이게 인구의 또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예. 이게 쉽게 뭐 추생 사망 이런 추이가 쉽게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쭉 이제 감소 속도가 더 가속화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인구 4천만 명도 다시 회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봐서 3천만 명대로 가는 거죠. 제 기억에요. 전두환 정권 시절 80년대 초반 네. 82년도에 대한민국 인구는 4천만 인구라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면 다시 그 수준으로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우리가 1989년도, 90년대 정도가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었는데 예. 한 2060년 정도 되면 다시 4천만 명으로 돌아갔는데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89년, 90년에 4천만 명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예. 한 3,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 4%. 예, 근데
2060년에 똑같은 인구 사이즈가 4천만 명인데 그때는 노인구 비율이 40% 정도 되니까 네. 거의 뭐 이 인구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히 좀 뭐 심각한 어떤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와 함께 이건 수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이 시청자와 제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어찌됐든 저출생 추세 속에서도 인구 자체는 계속 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령화가 진행됐으니까. 2031년 5천만 정점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전망은 있었지만 그게 당겨져서 2020년대 중반, 앞으로 한 5, 6년 뒤부터는 인구 줄어들기 시작한다. 네. 맞죠? 예. 그럼 어디까지 줄어들 거냐? 1982년 4천만 수준까지 떨어질 거다. 맞나요? 이게 뭐 장기로 보면 그 수준도 도달하고 그 수준도 더 떨어질 수도 더 있습니다. 떨어질 수도 있다. 문제는 1980년대 초반에 4천만 명의 노인 인구 비중은 3%밖에 안 됐는데 이제 떨어지는 4천만 명은 그중에 4명 중에 1명은 노인이다. 10명 중에 4명 정도. 10명 중에 4명은 예. 10명 중에 4명은 노인이다. 네. 저희가 다 부양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뭐 이 인구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학적으로. 물론 고령자도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는 예. 그래서 고령자들도 일을 해야 된다가 이제 정년 연장 논리인데 그건 잠시 뒤에 동전의 앞뒷 면이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저출산인가요, 김영하 교수님? 이런 추세가 바뀔 것 같지는 않죠? 네, 지금 저출산이 사실은 이제 0.98 작년에 학계 출산율이 0.98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한 명 이하로 놓고 있는 거죠. 여성 근데- 한 명이 예, 아이를 가임여성, 낳는 게 예, 0.98명이다. 0.98명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2005년부터 우리 저출산 정책을 본격 추진했는데 네. 한때 잠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한 1.2 정도까지 올라간 맞아요. 적이 좀 있습니다. 된다 소리도 그런데 잠깐 나오긴 이제 나왔는데. 그 2016년 이후부터 다시 이제 그 감소 추세로 바뀌더니 올해 작년에 0.98인데 금년도는 지금 추세라면 제가 보기에는 네. 0.98 이하도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걸 감안해서 이제 통계청에서 인구 추계를 새로 했는데 이 새로 해보니까 2067년 되면은 노인 인구 비율이 46.7%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지난번에 42.5%였거든요. 예. 그 새로운 인구 추계했는데 46.7%인데 이것도 학계 출산율이 한 1.28까지 정도 회복된다는 전제했습니다. 그런 예, 겁니다. 예. 만약에 0.98 상태에서 뭐 그냥 1.0 이하 수준에서 계속 머물면 실제로는 5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심각성,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나라도 그렇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유독 대한민국만 유독 이래요. 대한민국이 격심하고 이런 사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온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서 역시 또 김영하 교수님한테 좀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면서 가겠습니다. 0.98명 출생률이라는 건 작년도 기준이죠. 2018명. 네, 2018년도.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2018년 벌써 중반을 넘어섰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출생률 인구 통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김용하 교수님 추정대로라면 0.98 더 깨져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뭐 다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예. 출생 아동 수 자체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더 적습니다. 6%나 줄었더라고요. 예, 작년 4월 달하고 네. 올해 4월 달을 비교해 봤더니 예. 태어난 아기가 6%가 줄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0.98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물론 이제 하반기 돼서 우리 국민들이 좀 지금부터 마음 먹고 또 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네. 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너무 늦었지 않습니까? 벌써 예, 6월 예. 아닙니까? 이제 뭐 지금 마음 바꿔도 6개월밖에 안 남았죠. 아,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 놓으려면 한 9개월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역전되기는 힘들다. 이는 제가 거죠. 지금 예. 헛웃음이 나오는 예. 게 아니 애 낳는 게 마음 먹고 난다고 애를 낳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이제 마음 보면은 9개월이나 10개월 되면 아이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6월 달이라는 시점 자체가 하긴 마음 먹고 애를 낳는다 그래서 다음 달에 애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예, 예. 10달이 그래서 이미 필요하니까. 늦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 추세라면 거의 이제 또 새로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지구상에서 인류 역사상 이렇게 빠른 저출생률과 이렇게 빠른 고령화를 겪어본 나라가 없다. 대한민국이 1등 기록 국가다.
이거 좀 과장입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른데 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전쟁은 예를 그럴 들어 수 그런 있죠. 특별한 예. 상황일 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 예. 역사상으로도. 예. 그렇지만 전쟁도 없이 이런 평화로운 시기에 이런 그 기록을 가진 것은 사실은 드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 같이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어떤 질병이나 이런 역사 말고 정말로 마음을 먹지 않아서 애를 안 낳는 예는 이 대한민국밖에 없다. 근데 통계 중에 아까 봤더니요. 출생률, 사망률, 뭐 결혼율 이 통계를 좀 다시 하나 좀 보여드리면서 희한한 게 하나 눈에 띄기는 하네요. 출생도 줄고요. 사망도 줄고요. 혼인도 줍니다. 근데 이혼만 세상에 다 합친 것보다 더 늘었어요. 이야. 오늘 속보 보셨어요? 송혜교, 송중기 이혼 조정 신청? 네. 저기 이혼도 또 한 건 또 늘어났네. 그분들도 애 안 낳고 이혼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애 안 낳고 또 이혼하시잖아요. 예. 이혼만 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소름 끼치는 현상이네요. 근데 저 정인권 위원장님,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 인구라는 게 출생도 출생이지만 왜 이민자도 많이 들어오고 취업자도 많이 들어오고 글로벌 시대에 국경 없이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과정도 이제 많아지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들어오고 이주자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혀 노동시장으로는 이게 상쇄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다 회복한 경우가 이제 프랑스나 미국 될 수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이민 같은 게 아주 허용이 많이 됐고 자유롭게 가 있죠. 근데 우리는 뭐 외국인 또는 이주 노동자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열리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배타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민과 관련된 정책들도 생산 가능 인구를 갖다가 좀 지금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일본이 이제 저출산으로 유명한데 일본보다도 생산 가능 인구가 2배나 빠르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예, 일본보다. 일본도 여전히 저출산으로부터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나라죠. 그렇죠. 뭐 1.26명 정도 찍다가 1.43명으로 올라는 가고 있지만 일본도 벗어났다 하기는 힘든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일본보다도 지금 2배나 빠르게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폭넓은 이민 정책 그리고 출산과 관련된 그런 이게 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데 여성들 보고 무조건 젊은 애 낳아라 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우리 뭐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로 만들면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면 애 낳기도 쉬운 거고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데 진력하고 파격적인 그런 정부의 정책이 없는 이상은 되돌리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뭐 우리의 노력, 예산, 뭐 학계, 언론 뭐 이런 노력에 대해서 이제 잠시 뒤에 저희가 얼마나 돈을 썼고 이런 것 잠시 뒤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저 질문을 좀 제가 드릴 텐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전문적인 질문 하나만 좀 이삼식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인구 통계를 전말을 할 때 교수님들 이렇게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중위 축에 고위 축에 뭐 저위 축에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좀 쓰시던데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인구가 는다 준다라고 하는 그 전망 숫자가 좀 많이 달라지고 뭐 그렇습니다. 예, 막 다르죠, 많이. 그러면은 그 이른바 중위 추계로 좀 보수적으로 봐서 이 정도면은 이런 추세로 간다라고 하는 인구학적 어떤 통계 기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흔들릴 정도로 우리는 저출산 속도가 빠릅니까? 그렇죠. 보통 보면 유엔 같은 데서 인구 추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갖다가 감안하기 위해서 인구 추계를 갖다가 한 가지 가정만 가지고 추계해 버리면 거기서 만약에 오차가 생기면 그만큼 정책이라든가 각종 이 지표를 사용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고의 저의를 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상한, 하한, 아주 뭐 저 긍정적인 시나리오, 비관적인 시나리오 이렇게 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중위 추계는 뭐냐면 최근의 추세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만드는 거고 고의 추계는 약간 낙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상황이라든가 뭐 노동 시장이 좋아지면 출산이 올라갈 거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성립하면서 만드는 거고. 그럼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2031년까지는 그래도 절대 인구수는 줄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그게 빨라진다라는 거는 말씀하시는 중위 추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관적인 시나리오 봤을 때 전반적으로 모든 거기 그 부처라든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추계 결과는 중위 추계 결과를 중위 추계로 상중하 중에 그래도 가운데 평균치를 가지고 추측을 하는데 인구 감소 시기가 10년이 앞당겨진다라는 거는 다 중위 추계입니다.
그럼 만약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라지고 더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더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은요? 충분히 가능하죠. 왜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거죠. 과거 10년 전에 통계치 추계했는데 예. 그때 중위축이라고 봤는데 지금 보면 그게 현재로 보면 저위축에 가까운 거죠. 아, 10년 전에 상중하로 예측을 할 때 적용을 했던 중위 추계라는 거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추세였었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여성들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저출산, 애를 안 낳는 추세가 학자들, 교수들이 측정했던 것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가고 있습니까? 김영하 교수님 보시기에도? 네, 그렇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2년 전에 인구 추계할 때는 네. 그때 저위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아졌기 때문에 새로 추계를 한 거거든요. 상중하 중에 저위라고 했던 것보다 실제 벌어진 일을 뒤집어 보면은 그 더 저위보다도 비관적이었다? 더 비관적으로 나타난 그래요? 거죠. 그래서 새로 추계를 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럼 당장 이번 달에 나온 4월달 이 출생률 있지 않습니까? 네. 2만 6천 뭐 100명, 1,100명. 요거는 이 수치가 다음 달 되면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개선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이제 통계청에서도 올해는 더 나빠질 거라고 더 예측하고 나빠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조금 나빠지는 거는 예측된 거고요. 예, 그렇지만 예.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서 조금씩 회복돼야 되는데 예. 과연 이제 그 턴이 되느냐, 이렇게 다시 감소 추세에서 다시 예, 상승 예. 추세로 바뀔 수 있느냐, 그런 이제 모멘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2014년인가요? 12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박근혜 정부 때인데 출산율이 갑자기 1.2로 올라가서 반짝 좋아졌다 할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뒤로 갑자기 푹 나빠졌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겁니까, 대한민국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2016년, 2017년 2015년이네요. 2015년. 예. 그 넘어오면서 생겼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경제 문제 같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일본도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다가 회복된 게 예.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아, 좀 그러니까 경제가 좀 좋아지면 경제- 출생률이 올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전망이 나빠지고 또 그때 우리 헬조선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 살기 힘든 나라다. 뭐 맞아요.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출산율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확실하게 지금 이제 그 연구가 충분히 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들어가는 여러 가지 요인들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요인들이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할 뿐이죠. 예. 혹시 경제 성장률과 출산율과의 정비례, 반비례 그 인과관계는 논문 같은 걸로 혹시 두 분 교수님은 이렇게 확인된 논문 같은 건 있나요? 어떻습니까? 갑자기 스웨덴 같은 대부분 다 경제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아 그거는 세계적인 예, 추세인가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한 나라가 스웨덴 이런 국가입니다. 스웨덴의 출산율의 어떤 그런 그래프는 그래프와 거의 경제 어떤 그 지표하고 그 축이 같이 아, 갑니다. 흐름은 같군요. 예,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은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2015년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률 정점을 지금 정부에서는 2017년으로 봤기 때문에 약간 선행해서 경제보다 선행해서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게 바뀌질 않고 있다. 뭐 이렇게 아까 그 지금 김용하 교수님 말씀하시네요. 말씀하신 아까 2012년 아까 경제가 좀 좋아서 올라갔다는 건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가 예. 2008년, 9년, 10년이 맞아요. 지나서 회복했는데 그 회복기에 아까 출산율이 약간 올라가는 반등한 회복기에 효과가 있다고 출산율도 보시면 좀 올라갔었다. 아, 이거 좋습니다. 정윤건 위원장님 아까 정부 역할을 아까 참 말씀하셨는데 네네. 제가 통계를 봤더니요. 지난 13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저출산 예산이라고 쏟아부은 돈이 134조 원이요. 예. 그러면 연평균 10조 원씩 쏟아붓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예외 없이 박근혜 정부 때 유독 많이 쓰기는 썼어요. 제일 많이 쓰긴 썼어요. 그래서 좀 저 돈이라도 써서 지금 이나마라도 낳는 걸까, 애를 낳는 걸까요? 아니면 저 돈 다 어디로 간다고 봐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저출산 예산으로 뭐 지금까지 143조 정도 들어갔다는데 예. 사실이 국민들이 실감하기에 그렇게 돈이 어디에 어떻게 썼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느낄 정도는 별로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저게 근데 이제 말이 143조지 13년 동안 연평균 10조 원이면 최소한 애를 낳는 젊은 층들은 실감나는 정책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타겟팅돼서 집행된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 부처가 다양하게 이렇게 한 경우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프랑스가 이제 96년도에 1.6명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가 99년도에 이제 강력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연대 계약이라는 걸 맺으면서 GDP의 5%를 갖다가 가족 수당으로 쓰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GDP의 5%. 네, 1년에 GDP의 5%니까 우리 기준으로 하면은 1,700조 정도 되면은 뭐 한 1년에 80조 정도는 써야지 실제로 이게 뭐 출산율을 갖다 반등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췄을 때는 박근혜 정부 때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그러네요. 프랑스가 이제 2010년도 되면서 이제 학교 출생률이 2명으로 이제 올라왔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보면은 다양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뭐 출산 격려금, 육아 휴직에 대한 수당, 기초 수당, 계약 수당, 추가 수당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재정적 지원을 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이제 출산과 관련해서는 격려하고 지원하고 또 이제 프랑스 99년도에 혼전 동거도 인정하는 이런 파격적인 난을 놓으면서 네. 사실은 출산율이 좋아지고 그래서 2050년 되면은 프랑스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로 된다는 된대요. 예. 그럼 돈 써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는 역시 프랑스로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프랑스가 그래요. 가장 우리나라가 저출산 예산 어디다 썼나를 저희 제작진이 친절하게 조사를 했네요. 쓰기는 많이 썼네요. 여기저기에. 맞죠. 보육에 제일 많이 썼고 보육비 저건 수당일 거고 뭐 이런저런 지원을 많이 했는데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 자, 이거 저 전문가들한테 똑같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돈을 덜 쓴 겁니까? 잘못 쓴 겁니까? 아니면 안 써도 되는 돈을 써서 엉뚱한 데다가 좀 쓴 겁니까? 교수님들 보시기에. 예. 같은 질문. 일단은 돈을 거의 안 썼다고 봐야 되겠죠. 13년간 143조라는 예, 돈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게 저출산 대책 예산을 갖다가 한국 사회에서는 좀 이상한 버릇이 있습니다. 누적을 시킨다 자꾸. 지난 5년간, 지난 10년간, 지난 15년간.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스컬 이어가 1년 단위인데 맞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간 국방 예산, 지난 10년간 교육 예산 이런 말은 안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유독히 저출산 대책 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0년, 15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과장된 면이 있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이제 OECD 국가들하고 지표를 비교해 보면 보통 우리가 가족 지출 비율이라고 그래서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율인데 가족 지출의 어떤 항목을 보면 그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예산이 대부분 다 그 가족 지출 항목에 들어갑니다. 근데 현재 OECD 국가 평균이 이 연간 가족 지출 비율이 GDP 대비해서 보통 2.5%입니다. 2.5%. 그리고 아까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독일 이런 나라들이 보통 4에서 5% 정도. 4에서 5%. GDP 예, 대비예요. 연간 예산이. 연간 예산.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 저출산 대책을 시작하기 전에 한 0.2% 수준이었는데 예. 그동안 꾸준히 예산을 갖다 증액해서 최근에 보면 한 1.2%까지 올라갔습니다. 2.2%. 1.2%. 근데 이 수준은 뭐냐면 여전히 OECD 국가의 평균의 반절 수준의 미만이고 그다음에 아까 출산율 반대에 성공한 국가들에 비교해 보면 여전히 뭐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를 비롯한 언론의 오류네요. 13년 동안 저출산 예산을 다 끌어가지고 저는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143조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이 돈 다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이 언론의 지적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이거 누적해서 하는 거 무의미한 거고 연간 얼마를 쓰느냐를 보는 게 정확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저출산 관련 대책 예산들이 매년 태어난 아이들한테 주는 다른 아이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아동한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3년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요. 지금 13살 된 아이한테 13년 전에 태어났을 때 준 돈 계산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말씀. 예, 예. 이해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대한민국의 저출산 예산은 OECD 국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예, 그 투자를 갖다 한국 사회는 이 정부 역대 정권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관심 많지만 어느 정권도 이게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기 정권 내에 이 가시적 효과를 가시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는 거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투자하는 비율은 다른 어떤 영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홀히했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 말씀 잘하셨어요. 그 예, 말씀 예, 아주 잘해요. 우리 이삼식 교수님이 말씀드린 대로 현직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원회 집행위원이세요.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쓰고 있습니까? 이 저출산 예산에. 통계 보시면 되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그나마 근접한 쪽으로 예산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역시 부족한 수준입니까? 예, 제가 봐서는 여전히 아까 OECD 평균에도 한참 떨어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아까 그 이 항목별로 보면 지금까지 대부분 예산들은 보육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육. 근데 애를 낳고 난 다음에 애를 어린 애들을 저 키워주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 보내주고 저 보육원 그 어린이집 보내사는 보육 예산이지 출산 예산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보육 자체도 뭐 출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자체 정책으로서는 맞긴 맞는데 네. 약간은 자 오해 소지가 뭐냐면 보육에다 예산을 다 투입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나마 예산 투입자가 굉장히 적은데 예. 그 중에서 일단은 보육 어떤 여러 가지 시설 양적 확장에 많은 돈이 투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으로 봐서는 보육 정도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상대적으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또 임신 출산 지원이라든가 또는 출산 양육 가정의 어떤 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여러 가지 이 경제적 부담 경감 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이 OECD 국가에 보면 상당히 밑바닥 수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왜 젊은 여성들이 100마디 말을 해도 언론에서 떠들어도 믿기지 않는다라는 게 이해가 되네요. 젊은 여성들은 내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동안에 경력이 단절된 동안에 줄어드는 소득이 소득 줄어드는 게 무서워서 애를 못 낳는 게 제일 큰 이유인데 정부에서는 무슨 뭐 보육시설 늘린다 하고 뭐 보육수당 준다고 하고 아니 그 자체 예산이 맞는데 네. 거기다 돈을 한정된 예산 갖고 거기다 쓰다 보니까 다른데 쓸 예산 여력이 없는 거죠. 여력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많은 우리가 이 그동안에 그 153조의 누적된 예산 자체가 중에는 사실은 저출산 대책하고 관련된 예산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쉽게 말하면 정부들이 역대 정권의 정부들이 그냥 각 부처에서 뭐 쉽게 말하면 정책 뭐하라 하면 그 모은 정책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는 뭐 사실 저출산 대책과 좀 관련성이 없는 많은 정책들이 네, 들어와 있고 그 예산들이 계상됐다 보시면 됩니다. 통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각 부처에서 저출산 예산 쓴 거 다 갖고 오세요. 그러면은 딱 들여다보면 이거 그 이 예산으로 넣어도 되나 싶어. 아이 노 그냥 뭐 이렇게 돼서 숫자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크지는 않지만. 예. 뭐 예를 들자면 자 좋습니다. 저출산 예산이 절대량이 우리나라는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기본적으로 그 전제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현금성 살포 예산만으로는 이게 뭔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대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이제 GDP의 1.2%로 늘어난 거거든요. 거의 GDP, 제로, 예. 거의 0% 가깝다가 1.2%로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본적인 이제 국민의 생활 구조가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책임지는 나라입니다. 세금 덜 내고 가족과 개인이 스스로 자기 생활을 육아도 마찬가지고 네. 다 책임지는 나라죠. 그래서 그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1.2%는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증가 속도로 보면은 아마 OECD 평균 증가율보다도 2배 내지 3배 증가했을 겁니다. 증가 속도가. 증가 속도도.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다 쓰고 있다라고 네. 봐도 큰 무방하고요. 그리고 뭐 지금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뭐 우리가 보통은 이 출산과 관련해서는 네. 제일 시급한 것이 보육이기 때문에 보육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지출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뭐 우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그 부수적인 것들 좀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만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산만 증가시킨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여건, 네. 경제사회적 여건과 사람의 생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지. 기본적으로 뭐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필요 조건이지만 그 예산 늘어나는 것이 충분 조건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가 네. 출산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 뭐 경제 성장률이 회복되고 예. 좀 우리 국민들이 삶이 좀 더 지금 팍팍한 것이 좀 덜 팍팍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예산만 늘어나 가지고는 결국은
뭐 그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그 이른바 북유럽에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겪었던 나라들의 사례를 다 연구하셨던 교수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뭐 해법이 없지는 않다라는 전제 아래 이런 토론을 좀 한번 좀 마련을 좀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좀 정용건 위원장님 저출산 문제를 하면 아주 필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요,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뭐 이제 이런 거를 전문가로 연구를 하시는데 프랑스를 말씀을 하셨고 스웨덴을 말씀을 하셨지만 돈을 가장 많이 쏟아부은 사례로 제가 봤더니 단연 프랑스고요. 돈도 돈이지만 남성 육아휴직, 즉 독박 육아를 구조적으로 해결을 했던 스웨덴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다라는 이 논문이 있어서 제가 유심히 좀 봤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돈은 지금 쓰고 있는데 독박 육아는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다라는 지적이 좀 있습니다. 그럼 뭐 현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예,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뭐 거의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하는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뭐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저희 때는 애를 저도 개인적으로 애가 2명이었지만 애를 낳는다고 그러면은 그냥 부장님이 그러냐고 애 잘 낳냐고. 예, 하루 갔다 온다고 뭐 아주 아 넉넉하게. 근데 애를 네가 낳냐 그랬잖아요. 남자가 낳냐? 애는 여자가 낳는 건데 너는 일하고 이따 저녁 때 밤에 가면 된다고. 나도 그랬다고. 예.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요. 예. 저 애를 이제 다음 달에 납니다. 제가 육아휴직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받아들여주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보장은 돼 있는데 안 되는 분위기입니까? 보장은 돼 있지만 그 업무를 갖다 대체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뭐 새로 뽑고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대단히 경직적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동시장이 실제로 대체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내 일을 누구한테 맡겨놓고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5명 하는 일 4명이 하게 그냥 두기 힘든 이런 구조 속에서 선뜻 육아휴직을 내기가 어렵죠. 실제로. 현실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를 봤을 때 남성 육아휴직이 해결되지 않고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 나라가 현실적으로 없다. 예. 대표적으로 일본이다. 예.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이 출산율이 떨어졌던 이유가 경제력 저하 20년 동안 뭐 쭉 경제력 저하했던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면서 사실은 출산율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아이를 같이 놓고 같이 키우는 이런 것과 관련된 사회적 합의들, 분위기들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냉정하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출산율과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보면 네. 애들은 사실은 표가 안 됩니다. 선거권이 없죠. 네, 투표권도 투표권이 없고 없죠. 당장 태어날 애도 그렇고 태어나서 한참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출산율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미기적거리고 파격적이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예산 자체도 좀 작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집행과 관련해서도 보면 아까 이제 보육과 관련해서 11조 정도 돼 있는데 교육계획이 이렇게 4조 돼 있는데 교육계획이 무슨 저출산 예산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할 이야기도 별로 없을 정도의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또 뿐만 아니고 애를 놓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떻든 우리가 당장 애 낳고 나서 우리 애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애 낳기 위해서는 주거 문제도 해결돼야 되고 또 그렇게 높은 사교육부도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집 사기도 힘들고 사교육비도 감당이 안 되고 일자리도 만만치 않으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미혼율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는데요. 일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정규 20세에서 29세까지 미혼율을 보면은 정규직은 미혼율이 46%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는 결혼한다고 봐야죠. 근데 파견직은 7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파견직은 한 25%만 결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비정규직은 82% 정도가 미혼율이거든요. 그러면 뭐 한 18% 정도? 그 정도밖에 결혼 안 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노동시장의 양극화, 예, 예. 비정규직의 증대, 뭐 알바 단기 근로자들의 증가가 출산율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게 이제 소위 삼포 세대라고 결혼도 네.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김용화 교수님은 전체적인 나라 경제의 이 발전 상황과 이 사이클하고 인구 출산율이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도 그런 인과관계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의 이제 남성 아르바이트 비율이 1% 증가하면은 여성의 미혼율이 0.7% 증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일본의 예, 경우에. 일본의 경우도. 그 우리도 뭐 사실은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우리도 젊은이들이 뭐 직장이 없는데 결혼하는 경우 과거에는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결혼하는 사람 주변에 보기도 쉽지 않지만 직장이 없는데 결혼하는 경우는 거의 보기 힘들. 없지요. 예, 없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인구 하락세만 놓고 보면 저출산 문제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결혼 안 하는 수치도 눈으로 보기도 심각하네요. 어이구. 아니 근데 내로 이게 지금 그 교수님들의 동의만 지금 구하기에는 제가 마음이 좀 너무 급해서 이른바 북유럽 국가들 저출산 문제를 겪어서 극복했던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 지금 예산 문제는 시청자들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GDP에 남들은 4% 5% 쓴다. 우리는 이제 제로에서 1.2%다. 더 써야 된다. 좋습니다. 돈만 써서 될까요? 근데 돈하고 사회 구조 이렇게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네. 예산 썼다는 자체가 그냥 아까 같이 뭐 수당만 줘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아직 급여를 올린다든가 또는 예. 시스템을 고친다든가 이런 많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는 그게 거기 다 때문에 돈이다? 예. 아. 제가 봐서 우리나라 같이 뭐 단순하게 보육료 지원만 해준다 하면 다른 어떤 시장 시스템이라든가 구조적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일본 같은 네. 경우도 출산율이 뭐 현재 1.26에서 1.5 쪽으로 향하고 가고 있는데 네. 아까 그 원인 중에 그 이유 중에 한 세 가지를 들은다면 하나는 이 문화 변화, 남성들의 어떤 육아의 참여가 대거 늘어났고요. 근데 거기에는 이 정책적으로는 육아직 급여를 갖다가 이 급여의 한 50% 수준에서 한 67%까지 인상을 해줬던 것들이 있고요. 아, 그것도 다 예산으로 지원해서 연계가 예산에- 되는 거죠. 아, 이게 구조도 변하지만 예. 이 사회문화 구조가 변화를 갖다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연계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같으면 정책은 따로 하고 또 사회구조 문화는 거의 방관시하다 보니까 되지 않는데 쉽게 말하면 서구 사회에서 이 출산율 반대에 성공하거나 출산이 더 이상 많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네. 뭐냐면 주로 한 서너 가지 네 가지가 조합이 잘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네 뭐냐면 가지요. 아, 궁금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사회 구조적으로 이 상당히 애를 낳고 키우는 데에서 여건이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건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 구조적인 어떤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문화적으로 보면 양성평등 문화라든가 아까 이 미혼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되지 않는 그런 문화. 굳이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애를 낳고 사는 것도 정상적인 부부로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문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세 번째가 보통 보면 자녀를 갖다가 두세 명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네. 이 가처분수도 올림으로써 좀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들. 가처분 소득을 늘려준다는 말씀은 좀 애를 수당 3명, 같은 4명 거죠. 나면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수당을 더 줘서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더 늘려주게 한다. 예, 그렇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들. 한 자녀 가정보다는 세 자녀, 다자녀 가정에 세제 혜택을 더 준다. 예, 그런 것도 있고 여러 수당도 약간 혜택의 차별을 두고 있고. 예.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인프라죠. 같이 보육이라든가 네, 이런 보육. 인프라라서 예, 보통 보면 우리가 이 경제 지원 문제, 그다음에 사회 구조적인 어떤 문제, 그다음에 문화의 문제, 그리고 인프라의 문제 이 네 개가 그러네요. 사실은 예. 이 프랑스, 스웨덴 이런 국가들이 시작은 각각 다르게 시작했지만 이런 것들이 1990년대 중반 정도에서 이 네 가지가 상당히 좀 이 균형화 이렇게 되면서 서구 사회가 출산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반등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네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답이다.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뚝 떨어지는 하늘에서 떨어진 정책은 없네요. 네네. 예. 뭐 이해가 논리적입니다. 김영호 교수님 좀 덧붙이신 말씀 없으십니까? 우리는 뭐가 제일 부족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경제적인 거, 기본적으로 문화적인 이제 거, 뭐. 그 출산율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서 그런 거거든요. 여성들이 이제 좋아요. 집 가게 아니, 있지 그렇다고 않거든요. 여성들의-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 서구에서는 그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네.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늘어난 것에 맞게 노동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일하는 현장이라든지 가정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에 정하도록 사회가 변화하면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그 단계에서 그걸 갖다 보완하는 다른 사회 경제적 그 제도나 환경이
같이 변화해 줘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예요. 변화고는 있어요. 네, 변화고는 네. 있는데 그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올릴 수 있느냐는 결국은 오늘 같이 언론에서 네, 계속해서 이런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네. 인식을 갖다가 바꾸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람들이 인식입니다. 인식을 바꿔야 예를 들면 된다. 우리 직장 내에서 상사가 예. 예를 들면 그 부하 직원이 육아휴직 때문에 뭐 어떻게 된다고 뭐 이런 예를 들면 아이 키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했다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이 내 아이 같이 내 딸 같이 그 내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예, 우리가 아이 키우는데 부담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아직은 형성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이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이 당연히 아이 놓는 것은 여성이지만 키우는 것은 남성이 한다. 이런 마음가짐 정도가 있어야 네, 네. 여성이 아이를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자면 네. 스웨덴에서 1970년대 초에 그 당시 이제 유럽 사회가 굉장히 고도 성장기인데 네. 노동이 부족을 했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탈리아 이런 많은 서유럽 국가들은 이 노동력을 갖다가 네. 뭐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수입하는 어떤 또는 터키 또는 동유럽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 당시 스웨덴 이런 국가들은 여성의 어떤 노동시장 유인을 갖다가 굉장히 가속화시키는 노력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스웨덴 정책이 어떻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어떤 정책을 갖다 가져오냐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하는 건데 그 자체를 여성한테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하거나 여러 가지 의무사항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은 그대로 두고 놔두고. 남성하고 직장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육아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집에 빨리 들어가서 이 육아 가사를 갖다가 돕게 하는 것들. 그다음에 예. 직장에서는 여성들의 출산, 육아, 결혼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정리단절이라든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많은 이 제도를 강화시키는 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약자인데 불구하고 여성들한테 뭔가 자꾸 주문을 하는 정책을 해왔거든요. 아, 오늘 예. 근데 아, 예. 만약에 우리가 제로 정책을 한다면 여성은 우리가 그대로 두고 오히려 남성이라든가 직장계, 근로조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더 우리가 손을 대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부로 용감한 토크쇼 직설도 샵 3698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대로 용어를 바꾸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남성 대책 문제다. 예. 아이를 3명 낳은 여성은 국가 보훈 대상급으로 예우해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문자에 농담처럼 들어왔지만 이게 현실이고 이게 정답이고 국가 보훈 대상인 여성들의 출산을 위해서 남성들이 바꿔야 되고 직장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예. 김 대리 다음 달에 애 낳잖아. 여기서 말하는 김 대리는 여성 대리가 아니라 남성 대리입니다. 김 대리 빨리 휴가 신청해. 결제할게. 예.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 첫 번째는 제가 봐서는 애를 낳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아니요. 예.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자는 것도 있는데 결혼 우리 안 해도 현재 구조 속에는 예.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가장 주저하는 것이 집 문제입니다. 집. 집. 살 살 집이 없다는 거죠. 예.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신혼부부들이라든지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금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줘야 돼요. 30% 이상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제일 큰 문제가. 두 번째는 높은 사교육비. 애 놓으면 당장 교육시킬 거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엄두가 안 나서 결혼 안 하고 애 못 놓는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자 월급 받았어. 이것과 관련된 이 부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애 놓고 나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이 세 가지 조건과 관련해서 그게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가처분 수독을 맞아요. 늘려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야지 예. 여유가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낳지 말아 해도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아까 말한 문화적으로 정말 아기를 놓고 애를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해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게 시간 안배를 잘못해서 1시간 이 배정받은 데서 이 저출산 문제 이 문자가 거의 폭탄 수준으로 좀 들어오고 저 전문가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정년 연장 문제.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고령화가 너무 심각해져서 이게 이제 노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이 정년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기억나시죠? 대법원이 노동 연한을 65세로 높이는 판례를 남겼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정년 연장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은 전문가들 모시기도 어려우니까 먼저 정년 연장 가능합니까? 저는 전문가시니까. 예.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정부가 지금 주도해가지고 경제부총리가 정년 연장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장에도 전혀 먹히지도 않고 부작용만 생길 수밖에 없고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왜냐하면 노사 협상해야 되는데 정부가 법적으로 정년 연장하겠다 하면 뭐하러 노동자들이 협상하겠습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정년 연장되는데 현재 임금 구조 그대로 가는 구조 속에서 노사 협상할 이유가 없죠.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년 연장 법적으로 해주겠다고 논의를 출발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재정당국의 고민은 이해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가장 큰 변수가 인구 변수거든요. 장기 네, 경제 네. 성장률에. 그거는 뭐 고민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제부총리가 뜬금없이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건 적절하지도 않다. 실제로 현장에 혼란만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인 게 이제 주 5일 근무제입니다. 네. 주 5일제 2003년도에 우리가 주 5일제를 했는데요. 98년부터 일기 노사정 합의해가지고 쭉 길게 이어서 실제로는 2011년에 이게 주 5일제가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부는 뭐 토요일 근무하시는 분 계시지만 그 정도로 지난한 논의를 하고 노사가 협의하고 논의해가지고 한 발 한 발 다가거든요. 그때 할 때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계 기관이라든지 뭐 증권회사라든지 제약회사든지 이렇게 좀 빨리 했고 은행이 먼저 노사 합의를 하면서 은행이 토요일 근무를 안 하면서 그 이후에 법이 따라가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갈등 없이 쭉 해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2013년에 했던 정년 60세 연장은 사실은 58세로 60세로 넘겼지만 과도한 임금 피크 때문에 오히려 정년은 더 당출되고 실질적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그거 끝나자마자 지금 52시간 다시 또 밀어내놓고 그 앞에서 바로 또 65세를 한다면 현장에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현장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노동조합의 현장에서 논의가 시작돼서 타협이 돼야 될 문제를 정부가 주도해서 이거 정년 연장하는 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저기 경험을 하시고 몸으로 부딪히신 정영건 위원장님 말씀이 하시면은 어렵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정부가 왜 이렇게 정년 연장 얘기를 들고 나오는 걸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연금 늦추려고 그런다. 지하철 지금 저 65세 이상 때문에 적자가 크니까 노인 인구 70세로 높여가지고 이제 노인들한테 전철 요금 받으려고 그런다. 이제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려고 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삐딱한가요? 이삼직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생각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라는 것이 당장 내년에 정년 연장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생산하는 인구 감소를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언젠가 노동력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고 고령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런 것들이 어느 시기에 가면 아마 현재 상황이 그때가 많이 뒤집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노동 일자리가 부족이다든가 아까 여러 가지로 해남 이슈들이 있는데 그 해남 이슈들이 예를 들어서 5년, 10년이 거치고 나면 아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구학적 상황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네. 여건이 바뀌는데 아마 그때는 아마 기업이라든가 많은 그 사회계층에서 이해관계층에서 각자가 먼저 나올 정년 거다. 연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를 시작하자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 연장이라는 것이 뭐 하루 아침에 법을 갖춰서 65세 점핑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 법 65세 이 정년을 갖다 연장을 갖다 법제화했지만 실제적으로 완성된 시기는 12년간 유예 기간을 둬서 2025년 완성되거든요. 12년이나 예, 걸렸군요. 3년마다 일세서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 재고용 고용 허가제라든가 여러 가지 방치를 써서 일단 노동 시스템 쉽게 노동 시장 유연화라든가 노동 시간의 유연화라든가 또는 임금의 어떤 유연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상당히 조정하는 어떤 그런 기간을 가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적어도 한 10년 또 뭐 기간 15년 이런 기간을 두고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한다면 그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가 논의되면서 바꿔갈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 하나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국민들은요. 최저임금도 하겠다고만 먹으니까 2년 동안에 30% 올려버리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도 하겠다고 하니까 뭐 부작용해서 그냥 확 밀어붙여버리고 정년 연장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부 내에서 그냥 확 해버리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년 연장 문제를 10년 과제, 20년 과제를 이렇게 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까? 정부는 이 정부 내에서 실제로 정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 보입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겠는데요. 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차근차근 해서 가야 되는 거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홍남기 부총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금속 노조가 올해 정년 요구안이 63채로 요구하고 교섭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측한테.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서 정부가 갑자기 뜬금없이 주도적으로 들고 나온다. 현장에서 논의되는 거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기 재정 추계를 하기 어려워졌어요. 잠재 성장률이 2030년대 되면 0%대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2028년 이때 되면 1%대까지 가다가 이제 2028년은 뭐 0%대로 들어가고 실질 GDP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거의 그 추이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마이너스 예. 성장한다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장기 성장에 대한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제가 봐서는 7월 달에 정부의 TF에서 뭐 안이 나온다고 인구 관련한 안이 나올 건데요. 그 안대로 하면은 장기 경제 성장률 추이를 제출하지 못할 겁니다. 정부가 재정 당국이 되게 곤혹스러운 상황이 처하니까 생산 가능 인구를 늘려 가지고 정년을 연장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재정 추계를 갖다 피해 가려고 그런 측면이 훨씬 커 보입니다. 제가 봐서. 이 속사정까지 가니까 좀 내용이 복잡해지네요. 이해는 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예, 김영우 교수님.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고 네.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된다는 이야기하고 현실적인 문제하고 다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이 4.4%잖아요. 역사적으로 지금 이리 시기에 실업률이 높은 적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인구 추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 지금 현재 우리 국민에게 직면한 문제는 일자리 부족 일자리 문제고 문제죠. 실업이 그리고 큰 청년이 문제죠. 일자리가 없는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년 연장도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금년에 해결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춰서 변동시켜 나가야 될 문제고 특히 그 전제는 뭔가 하면 바로 청년 실업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 정도에 따르는 거죠. 청년 실업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데 네. 이 정년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베이비붐 세대가 너무 자기 세대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이 정책 결정의 주력 세대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가장 많은 계층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퇴직할 때 되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저도 공감하고 저도 베이비붐 세대로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시간도 있는데 왜 내가 정년을 해야 되냐? 저희 충분히 이해되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국민들의 노동 수급 상황을 봤을 때는 일단은 이 실업률이 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자리가 남아돈다.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이 될 때 돼야 비로소. 이것들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기준 잣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2세거든요. 네. 그럼 61세까지 정년을 연장시켜야 되는 거죠. 그 지금 현재 그 공백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쫙 올라감에 따라서 정년도 자동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지표가 2043년에 65세까지 가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또 추진 중에 하는 거 지금 정년 연장을 하면서 국민연금은 논외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관계없이 이거는 그거는 얘기하지 백의 문제다라고 않고, 예. 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단절적인 정책으로는 이 인력 문제도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정부 당국자면은 국민연금은 개시일은 놔두고 정년만 연장을 하면 예. 그 연금 개시일이 늦춰지니까 국민연금 재정 고갈로부터 몇 년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길 것 같은 유혹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예를 들면 맞춰서 한다 하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 시점이 59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62세로 할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1세까지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이 국민들 또 싫어하거든요. 예, 돈을 더 그래서 내야 그 되니까. 국민들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 정책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년 연장을 하면은 정년 연장되는 상한 조치로 연금 보험료도 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부담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정책을 해야지. 이 정년 연장도 그냥 인기 정책으로 그냥 우리도 뭐 생산 가능 인구 감소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정년 연장하는 거 검토한다. 이거 뭐 그냥 쇼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미래를 보면서 차근차근 해야 될 정책이다. 뭔가 정부 정책이 100% 솔직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좀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부가 김용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수급 시기도 이제 뒤로 늦추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그런데 지금 원체 지난번에 죽을 때 주는 연금이냐 장래 연금이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정부가 놀래가지고 그 말을 빼고 하는 건데 네. 궁극에는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노동시간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나라 가장 큰 자동차 회사에 지금 5만 명입니다. 인원이. 지금이 5만 명인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2만 5천 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년 퇴직해가지고 60세로 정년 퇴직 나가야 되는데 최근 10년 동안 그 자동차에서 비정규직, 정규직간을 했지만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았어요. 지금 퇴직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촉탁직으로 시간제로 일부 좀 하기는 하지만 뽑지는 않습니다. 신입사원도 심지어는 뽑지 않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김영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일자리 문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그냥 재정 부담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정년 연장 법제하고 나면 누가 혜택 볼 것이냐. 결국은 뭐 공무원, 공기업, 대공장 이렇게 하면 혜택 보고 정규직, 정규직. 노조 근데 가입자들. 부담은 누가 할 것이냐.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노동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대로 노사가 합의해서 1년 더 늘릴 때는 1년 더 임금과 관련해서는 1년 넘어가는데 우리가 부담이 있고 고용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노동자들도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협상했어. 그래서 조금씩. 그래서 업종별로 산업별로 진전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인구 절벽이 소득 절벽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연금 개시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가야 될 문제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주도해가지고 탁 이야기하니까 벌써 교섭이 되겠습니까? 당장 정부도 정년 여장하라는데 왜 안 하냐고 사측한테 요구하게 돼 있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3차, 4차 방정식인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면은 이것도 부작용 클 거다라는 말씀. 자, 시간이 좀 다 돼서 그렇지만 마지막 질문을 우리 저 이삼식 교수님한테 30초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젊은 층과 베이비붐 세대의 세대 갈등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년 연장 문제가? 전 시기에 아까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정년 연장이 내년 내후년에 일어나서는 아까 같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거다. 네. 저는 그 동의하거든요. 많은 사회제도 같은 연동해야 되는 것도 맞게 맞는데 저는 생산하는 인구 감소가 지금 시작하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시기는 여러 가지 이 저희들이 연구된 보고서를 보니까 보통 2030년대를 보고 있더라고요. 2030년대면 뭐냐면 현재 우리가 1955에서 1974년생 갖다가 1차, 2차 베이비 세대를 보고 있거든요. 네. 만약 60세 정년을 갖다 그대로 준수된다면 아마 1930년대 정도 들어가면 1950에서 1974년생이 노동시장이 다 따져서 나옵니다. 74년생까지도. 예. 그렇다면 이제 아마 노동시장이 호쭉해지고 아까 같이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 현재 상황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는 여건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 현재 논의가 시작되는 것들이 그때 가서 좀 그때 가서 우리가 이 성숙화되면서 법제화되면 가능하지 않겠냐. 저는 이런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자꾸 현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더 10년이라든가 아까 이 10몇 년, 15년 이런 롱텀을 가지고 아까 같이 여러 사회 관계층하고 협의하면서도 대타협을 통해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확실히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인 어떤 정책보다는 긴 안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어렴풋이나마 2번, 3번, 4번 토론을 계속하다 보면 해법이 나오겠다라는 어렴풋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토론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해법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장님, 이삼식 교수님, 김용하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오늘 정가의 최대 화두는 역시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야당이 매우 시끄럽습니다. 정치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인사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조 수석 본인이 인사검증에 동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권 관계자들은 현 정부 사법개혁의 완수라는 과제 외에도 법무장관을 할 다른 마땅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고려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를 들어 조 수석을 공격해왔던 자유한국당은 검증 책임자가 자기 자신을 셀프 검증하는 거냐, 패스트트랙 고소고발건으로 야당을 겁박할 거다라며 지명 전부터 반대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대를 메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야당 겁박에 경찰이 앞장서는 석국 열차가 민주당은 최종 결정 때까지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지만
지난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을 때 강하게 비판했던 일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은 힘의 정치입니다. 그 힘의 정치는 결국 대통령에게 독이 될 것입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당시에도 민정수석이라도 검찰 중립성을 위해 노력해온 분이면 무슨 문제가 있겠냐. 권재진 반대 이유는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라고 했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포함한 중폭 개각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되는데 이낙연 총리와 강경화 외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유임될 거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장관이 뭐 지명이 되면은 검증하잖아요. 네. 검증은 민정수석실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민정수석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은 누가 검증을 하나요? 뭐 다른 비서관들이 검증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예. 뭐 민정수석실뿐만 아니라 인사수석실도 있는 것이라서 청와대에서 뭐 맡아서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셀프 검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근데 뭐 예. 도의적으로 당연히 본인은 검증 과정에서 만약에 진짜 내정이 된다면 네. 빠지는 것이 맞겠죠. 그렇죠. 네. 예, 당연히.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뭐 나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가 부인하지 않는 걸로 보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당은 뭐 이렇게 특별히 문제 없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기용설 나올 때, 그러니까 예. 과거에 참여정부 시절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김근태 당시 여당의 열린우리당 의장이 나는 문재인 변호사가 법무부 훌륭하다고 장관의 생각하지만. 굉장히 적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결국에 여당에서 좀 틀면서 그때 문재인 법무부 장관 카드가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 대목 이게 세월이 오래 흘러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거 다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네. 후반기에 이렇게 이제 개각을 하려고 봤더니 장관 시킬 사람이 없어. 근데 주변에 봤더니 내가 믿고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문재인 당시 수석이었어요. 그죠? 네. 그게 법무장관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법조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 당시 야당인 뭐 저 한나라당이 뭐 반대하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네. 친정이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또 집권 후반기였고 예. 노무현 대통령하고 차별화를 꾀하던 여러 대선 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나마 이제 김근태 의장은 좀 점잖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적임인데 그대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정도의 국민은 그렇게 생각 안 입장이었죠. 한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때는 여당이 거부한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그래도 제1당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뭐 꼭 안 된다는 그런 법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법무부 장관 기용에 실패했던 그런 역사를 또 갖고 있죠. 그래서 문재인 당시 수석이 법무장관을 못 가고 확 틀어가지고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네, 대통령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그래서 마감한 게 그런 사연이 있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좋아요. 그러면은 상황이 다르고 뭐 저 정치 지형이 다르니까 그때하고 비교하는 거는 뭐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MB 때 이명박 전 대통령 때 한번 사례가 있잖아요. 네. 권재진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 민주당이 엄청 반대했죠.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 끌어와서 지금 논리가 바뀌지 않았느냐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당신들은 정권 잡고 있을 때 민정수석 출신 쓰지 않았느냐, 직행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또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2011년에 예. 민주당에서 그 비판을 했던 것인데 앞서서 자료 화면에도 나왔지만 당시는 손학규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었고요. 아, 그러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의 정치에 정식 데뷔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2011년. 변호사 시절이었나요? 그때 이제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 이사장 하고 지내면서 있었고 뭐 변호사하고 그랬었을 네, 때죠. 물론 꿈틀꿈틀 대선 주자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예, 본격적으로 정치에 입문하는 것은 2011년 말부터 시민과 통합,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고 시민통합당을 만들면서 이제 정치인으로 데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의 팩트 체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기용되는 거를 반대한 적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권 장외에 있던 알았어요. 시절에도 뭐라고 아까 전에도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왔지만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검찰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휘두를까봐 그게 걱정돼서 하는 말일 뿐이다. 네. 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도 한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요. 노무현, 문재인 두 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검사가 와서 앉는 거.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장관 가서 검찰에 이거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검찰을 딱 들여다보고 검찰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거 이거를 구조적으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던 거지. 민정수석이 뭐 법무장관 가고 이거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어쨌든 간에 법무에 관련한 일을 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준비된 법무부 장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게 민정수석을 하면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검찰들을 직접 잡으려고 현장으로 간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다 좋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총애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맞죠? 심지어는 예, 예. 그 그리고 정도가 아니라 믿는 것 같아요. 자신을 조국 수석한테 투영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을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을 예고 보면은 회의를 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옛날에 내 모습을 옛날에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럴 것 수도 같아요. 있고요. 눈빛이 그래요, 네. 그죠? 뭐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젊었을 때 내 외모를 보는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젊었을 때 나를 보는 것 같아. 정확히 비유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봤던 그 시선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 다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코스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그게 포인트라니까요. 네. 그게 근데 핵심 포인트라고. 이게 만약에 포인트라면 정말 그 포인트고 평행 이론 같은 거라면 예, 예. 조국 수석은 정치를 하더라도 설령 대권에 도전하더라도 차기는 아닐 것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예. 키울 수 있는 그런 대선 주자일 수도 있겠죠. 본인의 바람과는 무관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 대담할 때 그 인터뷰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은 나는 조국한테 정치를 권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를 원하지 않았고 끌려 들어온 거고 나도. 글쎄요, 그 사실 정치인이 아니 정치를 하게 운명이란 되는 책에 과정은 그랬잖아요. 나는 정치인의 말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정치란 직업의 속성 자체가 저도 과거에 기초의원이라는 아주 작은 정치를 했지만 왜 기초의원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하게 되는 김수민 것이고. 평론가도 저는 정치를 하기 싫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정치를 당시에. 원하지 않았는데 네. 국민들이 원해, 유권자가 원해서. 유권자가 원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무명의 시민이었기 네네. 때문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뭐 시민운동 하다가 보니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정리를 좀 하십시다. 이건 우리가 우리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한테 그 핵심 포인트에 있는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문재인 수석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반듯하고 훌륭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보면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그런 추측 말고도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 권력기관 개혁안이라든지 심지어는 개헌안 이런 발표까지도 민정수석의 입을 통해서 하도록 만듭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청와대 국민청원도 최창기에 답변을 하러 나온 사람은 조국 민정수석이었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좀 부적합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것은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일이고 네. 그리고 이제 개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민정수석, 청와대 비서신분으로서 대표자로 발표할 일은 아니었다. 그런 비판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비판을 청와대에서 모를 리 없을 텐데 그걸 무릅쓰고 조국 수석을 앞에 내세웠던 것. 그건 뭐 대통령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이 원해서 대통령이 하겠다면 하는 거죠. 네, 조국 근데 수석이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는데. 아직까지 저하고 나는 정치하기 싫습니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좀 예. 키워주고 싶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이런 자리를 떠나서 일단은 예. 정부 내에서는 역할을 많이 맡기고 싶다. 행정적으로는 예. 그런 것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 입법부형이 아닌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말을 조국 수석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보면 조국 법무장관 지명 할 것 같다 아니다 이러다 말 것 같다
그러면 할 것 같고요. 할 것 같다. 시간을 좀 벌고 있고 이제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단독 보도로 처음 흘러나왔는데요. 네. 어느 정도 정부의 비교적 우호적인 언론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는 원래 이렇게 좀 한번 이제 띄워보려면 이런 식으로 네.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우팅 당했다기보다는 한번 여론의 의중을 물어보는 예. 그런 이제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조국 수석이 했다는 저 얘기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이 행정부형 인간이라는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했더라도 청와대도 행정부에 속하는 것이고 네. 거꾸로 얘기해서 확실한 건 나는 국회 갈 사람은 아니야. 정치를 못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지. 저게 마치 나는 장관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받아들일 수는 나 없을 가서 것 막 같습니다. 뭐 그 선거 치르고 막 그냥 가서 유권자들 뭐 상가 쫓아다니고 이런 건 난 그런 건 못 하겠고 네. 다만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과거 교수에도 나는 정치 근육이 없다. 좋아요, 이런 얘기를 좋아요. 여러 번 예,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법무장관 될 것 같네요. 김수민 평론가 저 전망대로라면. 뭐 저만 그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관심은 대상 관심이에요. 한국당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좀 민망한 적이라 이거 화면 보여드려도 되나 몰라. 뭐 갖고 오셨죠? 지금 그 국세청장 저 후보자. 화면이에요? 엉덩이 춤이요. 네, 이게 또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우, 자유한국당 내에서 여성 당원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그 나름대로 어떤 여성 친화적인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뭐라고 글씨가 써 있는데요? 있었는데요. 글씨가 써 네.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 승리 이런 글씨네요. 네, 경상남도 도당 여성 관계자들이 장기 자랑하는 가운데서 뒤로 몸을 돌리고 바지를 내려서 속바지를 노출하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물론 이제 속바지 반바지는 입고들 계셨었던 거예요. 네네. 예. 저 자체가 뭐 속옷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거기다 글자를 이렇게 한국당 붙여놨던 승리라고 것이 돼 있네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고 당연히 자유한국당에서도 이걸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혹시 있지 저 않습니다. 자리에 황교안 대표 있었어요? 황교안 대표 있었고요. 거기 뭐라 가서 그랬어요? 축사도 적어보시고. 했었습니다. 정말 멋진 한국당 공연단을 만들어 달라. 저는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 더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근데 뭐 저런 행위를 더 독려했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근데 뭐 황교안 대표야 준비해간 메시지를 읽었겠지만 저 자리에 왔던 당원 일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저 더 이상의 코멘트를 좀 생략하고 가도 어떤 논란이 벌어질지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아실 것 같네요. 네. 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온 김에 그 국세청장 청문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황교안 대표가 끌려 들어간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있던데 그 뭔 얘기입니까? 그 일전에 이미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제 김학의 동영상 얘기가 나오면서 황교안 청문회가 되고 말았었죠. 이번에도 또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어요. 국세청장 후보자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질문을 합니다. 얼마 전에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별로 뭐 기여를 안 한다.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건 없지 않느냐. 세금 안 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건데. 발언했었죠. 예, 그래서 이제 후보자를 상대로 새삼 한 번 더 발언을 확인하는 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현준 후보자가 아니 외국인 근로자도 세금을 납부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저 외국인 세금 내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공세를 하면서 국세청장이 가짜 뉴스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한 번 더 이제 공세를 하는 것이죠. 본질은 아닌 것 같은데 국세청장 청문회장이 그래서 황교안 대표 청문회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군요. 네, 이게 스포츠로 치면 스쿼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준 후보자가 벽이고 상대 선수 라켓을 들고 있는 상대 선수가 황교안 대표였던 것이죠. 어디를 쳐도 공이 자기한테 날아와요. 벽 쪽으로 공을 강하게 쳤으나 그 공은 황교안 대표한테 날아가는. 하나만 더요. 윤석열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도 또 황교안 청문회 될 것 같다며요. 윤석열 후보자 청문회는 더 강할 것 같습니다. 더 심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와 황교안 대표 간에 악연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국정원 댓글 부정 사건 때 윤석열 후보자가 윤석열이 잘려서 좌천돼서 나갈 때 막 빌빌 돌아다닐 때 그때 법무장관이 황교안 장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사에도 좀 개입을 했다라는 식으로 윤석열 청문회에서 후보자가 그랬죠. 외압이 있었다고. 과거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서 윤석열 청문회는 그 당시에 장관인 황교안 장관이 외압을 했냐 안 했냐 이 질문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공수가 좀 바뀌었는데 윤석열 후보자가 그 국정농단 특검 검사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의 황교안 대표가 대행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 맞아. 예, 그 당시에 좀 그 수사라든가 이런 데 비협조했을 뿐더러 특검 연장도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논란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윤석열 후보자 검증을 벼르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누가 공세권을 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 말 그대로 스쿼시 청문회네요. 네. 어디로 쳐도 공은 황교안한테 가게 돼 있네요. 예, 정치 재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김수민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기용, 대통령 의중이 강해 보입니다. 강행된다면 내년 총선은 안 나간다는 뜻일 겁니다. 동시에 조국은 대권 후보가 될 겁니다. 유시민과 1, 2위 다투게 되겠죠.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감이자 차기 대통령감으로 본다.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문재인과 조국, 대충 이런 관계입니다. 다 좋은데 부담도 클 겁니다. 또 강행된다면 이번 개각은 조국 개각입니다. 다른 장관들 한 명도 안 보일 거고 국민은 오로지 조국만 바라볼 겁니다. 민주당의 과거도 부담입니다. MB 때 권재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될 때 민주당 논평이 어땠습니까? 노무현 때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시키려 했을 때 열린우리당 뭐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까? 아마도 내로남불의 끝판왕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법무장관 강행될 거다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가 강하다는 건데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위에서 언급한 정치적 부담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